달에 발바닥을 남긴 사람은 그 아폴로에 탔던 3명 우주인 중에 달 착륙선을 타고 갔던 각각 2명씩 11호부터 17호에서 13호 뺀 6번 해서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깊은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 본 해양과학자들 아니면 내려갔던 사람들은 그 숫자보다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웅서라고 합니다. 아주 심하게 깊은 바다가 심해입니다. 그럼 얼마나 들어가야지 심해냐? 사실 우리가 딱 칼로 자르듯이 여기부터 심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 없는데요. 대체로 보면 수심이 한 200m 정도 되면 햇빛이 점점 이제 흡수돼서 깜깜 어두워지고 그 식물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충분하지 못한 200m보다 깊은 이런 것을 심해라고 하고, 해저 지형을 쭉 대비를 해보면 얼추 우리가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쭉 육지가 이제 연장돼서 들어간 대륙붕이라는 곳이 있죠. 대륙붕의 끝, 거기서 좀 더 경사가 깊어져서 내려가는 그 끝단쯤, 여기가 이제 그거보다 깊은 데를 우리가 심해라고 합니다. 심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닷물을 덮일 수 있는 이 열원, 유일한 열원은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표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열 때문에 덮여지죠. 수온이 좀 높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열원도 없고 양쪽 극지방에서 찬물들이, 무거운 찬물들이 밑으로 흘러들어서 아래쪽에는 무거운 찬물들이 있고, 이게 점점 깊이 내려가면서 수온이 떨어집니다. 내려가다 보면 수온이, 표층은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잘 섞여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내려가다가 좀 내려가면 갑자기 수온이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갑자기 떨어졌다가 또 깊이 내려가면 이제 거의 온도 변화가 없고, 심해 같은 경우에 한 1도에서 1.5도, 이 밑바닥은 그 정도의 수온입니다. 거의 뭐 얼기 직전에 굉장히 추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압력이죠. 압력. 우리가 10m 들어가면 약 1기압씩 그 압력이 늘어나는데, 제일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가 11,000m가 조금 넘거든요. 11km가. 10m 들어가면서 1기압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1,000m면은 1,100기압이죠. 1,100기압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1제곱센티미터, 가로 세로 1cm인 1제곱센티미터에 약 1,100기압이니까 1.1톤으로 누르는 이런 힘입니다. 1cm는 우리 손톱 정도 돼요. 손톱 위에다가 1.1톤이면은 1톤 트럭 자동차 한 대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바닥 면적이다 하면은 15cm, 20cm 이 정도 되려나요? 제가 재봤더니 이게 한 16cm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이 한 뭐 10cm 잡으면 우리가 얼추 그냥 160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에 1.1톤인데 160이면 계산이 복잡해지죠. 간단하게 그냥 이 면적을 200 잡으면은, 자, 200배니까, 그리고 이것도 1톤으로만 잡으면 200톤이죠. 200톤이면 그 코끼리가 한 마리가 한 4톤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데, 200톤이면은 50마리? 이 손바닥에 코끼리 50마리가 무등을 타고 짓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압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기에 사실 썩 좋은 곳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물 숫자가. 그래서 이 심해는 그런 환경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는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뭐 이상하게, 신기하게, 괴기스럽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심해 탐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심해까지 일단은 내려가야지 탐사가 되죠. 내려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주 탐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해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잠수정을 타고 심해 탐사하는 얘기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다가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딛는 그 순간을 보면서, 와,
역시 과학자들은 멋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72년까지 아폴로 11호에서 17호까지 그중에 13호는 실패를 했어요. 달까지 가기는 갔는데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착륙을 못하고 다행히 귀환을 한 경우가 있는데, 달에 발바닥을 남긴 사람은 그 아폴로에 탔던 3명 우주인 중에 달 착륙선을 타고 갔던 각각 2명씩 11호부터 17호에서 13호 뺀 6번 해서 12명입니다. 달 궤도까지 같이 가서 달에 착륙은 못했지만 달 궤도까지 갔던 우주인들은 지금 24명이고요. 그런데 이 제일 깊은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 본 해양과학자들 아니면 내려갔던 사람들은 그 숫자보다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선 1961년 트리에스테라는 잠수정을 타고 2명이 마리아나 해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잠수정이 엄청 컸습니다. 이 부력,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려갔던 올라와야 되잖아요. 떠오르기 위해서 그 물보다 가벼운 가솔린을 가득 채운 그 부력 탱크가 엄청 커가지고 잠수정 자체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이제 2명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딥시 챌린저라는 혼자 탈 수 있는 잠수정을 가지고 마리아나 해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리미팅 팩터라는 2명이 탈 수 있는 그런 그 잠수정을 가지고 빅터 베스코버라는 사람이 다녀오고, 최근에 중국이 펀더저라는 잠수정 11,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을 해서 3명이 탈 수 있는 잠수정인데 타고 그 마리아나 해구를 갔다 왔습니다. 심해를 갔다 온 사람보다 달에 갔다 온 우주 탐사를 한 사람 숫자가 사실 많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심해를 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 안이랑 밖이랑 기압 차이가 1기압 차이밖에 안 되죠. 잠수정을 타고 11,000m를 내려가면 기압 차이가 1,100배 차이.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그 거주 공간이 그 높은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겠죠. 잠수정을 만들 때 심해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과학 탐사를 하는 심해 유인 잠수정은 타이타늄 합금으로 돼 있는 걸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심해를 내려가니까 그 압력을 사람이 타는 그 거주 공간이 그렇게 높은 압력에 잘 견디기 위해서는 그 받는 압력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 그게 이제 공 모양의 거주구가 가장 압력을 잘 분산시키죠. 그래서 모든 잠수정의 그 거주 공간이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든 그 공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딜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가능한데, 하나는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압력을 같게 해서 바깥쪽의 압력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공간에 그렇다고 압력을 1100기압을 넣으면 이거 바닷속에 그냥 있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 대부분 이제 타이타늄으로 만든 그 구 안에 3명이 타는데 이게 마냥 또 커질 수가 없죠. 압력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직경이 한 2m쯤 돼요. 그럼 거기 보통 이제 과학 탐사용 잠수정이 3명이 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직경이 2m인 구 안에 3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잠수정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호흡할 때 나온 이산화탄소 제거하고 산소 공급해주고 모선하고 통신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공간이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이게 좁은 공간일지.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말하자면 오랜 시간 탐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락하고 이런 환경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우주와 비교했을 때 이게 해양 탐사는 압력을 버티면서 사람이 깊은 곳까지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아직까지 그 심해에 갔다 온 사람보다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나 괴물같이 생겼거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실제로 우리가 전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그 옛날 해양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그 끝이 어딘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괴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보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거나 뭐 입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물고기 사진들, 그리고 굉장히 우습게 생기거나 희한하게 생긴 이런 사진들이 이제 심해 탐사를 하면서 많이들 나오죠.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보는 해양 생물들하고 다를까? 우선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해 생물의 특이한 이런 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어두워진다 그랬죠. 이런 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이제 몸이 투명하거나 아니면은 붉은색을 띠는 이런 생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바닷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온통 푸른 세상인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태양에서 빛이 쭉 오다가 보면 붉은색 계통의 빛들, 파장이 긴 것들, 이런 것들은 표층에서 바로바로 흡수가 되고 파장이 짧은 이런 파란 것들은 비교적 깊이까지 이제 투과를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온통 파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미술 시간이나 이런 때 이 파란색 셀로판지를 가지고 빨간색 사과를 보면 그 사과의 색깔이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죠. 자, 우리가 바닷속에서 붉은색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검게 보여서 포식자의 눈에 잘 안 띄어요. 어스름한데 몸이 투명하면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물들이 있고요. 내려가면서 점점 빛이 약해지니까 생물들이 눈이 거기에 맞춰서 더 발달하거나 퇴화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밑바닥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눈 없는 물고기처럼 눈이 아주 퇴화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쭉 내려가다가 빛이 조금 어두운, 우리가 흔히 박광층이라고 하는 200m에서 1000m 사이쯤 되는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 어스름한 그런 분위기를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곳에 사는 생물들, 이런 물고기 중에는 오히려 눈이 더 발달한 것도 있어요. 빛은 위에서 오죠. 그래서 대부분 눈이 여기 달렸는데 그 물고기들은 이마 위에 위쪽에 표층을 보고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처럼 돼가지고 빛을 잘 모을 수 있게 그렇게 오히려 발달한 그런 물고기도 있고요. 우리가 배럴 아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해는 생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먹이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가 먹이가 될 만한 거를 보면 확실하게 잡아먹으려면 입이 어떻게 돼야지 잡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독사처럼 이빨들이 다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물면 절대 먹이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 자기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풍선장어나 이런 것처럼 입이 되게 커요. 자기 몸은 요만한데 입을 벌리면 입은 이만한, 거의 자기하고 비슷한 정도면은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입이 굉장히 큰 그런 물고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바뀐 경우가 되겠고요. 사실 이거 보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탐사 나가서 그런 물고기들을 채집하고 나면 상당히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얘가 만약에 한 상어처럼 2m, 3m 정도 된다면은 엄청 무섭겠죠. 근데 얘네들 크기가 보통 뭐 손가락 15cm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몸집이 크면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불리한 거죠.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크기를 잘 모를 때는 엄청 무서워 보였지만 실제 실물을 보면 봐줄만 할 정도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먹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해저 쪽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사진 찍을 때 쓰는 이 트라이포드처럼 생긴, 말하자면 지느러미가 그렇게 생겨서 이 밑바닥에 카메라 올려놓은 것처럼 딱 서 있는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세다리 물고기라고. 얘네들은 이제 먹이가 없는데 먹이를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혹시 먹이를 못 만나면 얘는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니까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미련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해류가 오는 방향으로 딱 머리를 놓고 앉아서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먹이가 오면 잡아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사실은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심해 생물 중에 우리가 흔히 뭐 굴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불에가 민어라든지 입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표층에 사는 물고기들은 부력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몸 안에 기체를 채우는
때우는 불에를 가지고 있죠.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불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기체는 압력 변화에 부피 변화가 제일 크잖아요.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불에가 있어봐야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가벼운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많이 가지고 그걸로 부력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쿠알렌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상어의 간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심해 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을 가지고 있는 그 간이 거의 자기 몸의 한 3분의 2 정도가 간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뭐 부력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압에 견뎌야 되는데요. 아주 깊은 데 사는 물고기들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구절에 있느냐 하면 심해로 내려가면 압력이 깊으니까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잘 적응을 하려면 몸이 무쇠같이 굉장히 단단할 거다라고 생각이 얼핏 들잖아요. 아구찜들 좋아하실 텐데 아구찜 먹어보면 그 살이 어떻든가요? 여느 물고기보다 더 물컹물컹 하잖아요. 깊은 데 사는 물고기들은 우리가 액체 같은 경우에도 압력 변화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세포나 이런 데 훨씬 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이 압력을 말하자면 압력의 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그것처럼 심해어들이 굉장히 단단한 이 무쇠같이 단단하다면 아마 우리 아구찜 먹으면 바로 치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그 SNS에 블럽피쉬라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생물 그래가지고 얼굴이 코주부가 찌그러진 코주부 같은 그런 물고기 사진이 한동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고기도 심해어 같은 경우에 이제 꺼내 놓으면 자기 중력 때문에 눌려서 그렇지 물속에 있을 때는 아주 예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먹이가 부족하고 뭐 개체수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해어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약간은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번식의 그 행동이 있는데요. 심해 아귀들을 보면은 이 암컷의 배에 다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채집이 돼요. 다리가 아니고 수컷입니다. 수컷이 이제 암컷 배에 달라붙어 있는데 보면 수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헤엄을 칠 수 있어가지고 암컷이 보이면 막 헤엄쳐가지고 암컷의 배를 꽉 물어요. 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암컷 배에 그냥 수컷의 입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컷은 입이 붙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먹이를 먹어야 됩니까? 암컷이 먹이를 먹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컷 하는 일은 번식기 때 정자 제공하는 우리 예전 말로 그 아주 딱 맞는 그 용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기둥서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게 굉장히 이상스럽게 보이지만 그 심해 아귀한테는 자기 배우자를 찾았을 때 그 순간을 딱 잡지 않으면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식 행동이 심해 물고기들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니모를 찾아서나 이런 영화를 보면 심해 아귀에 이렇게 이마에 초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불도 나고 그런 게 있죠. 심해 생물들은 거의 대부분의 심해 생물들은 자기 몸에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발광생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발광생물 그러면 발광을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빛을 이렇게 내는 게 깜깜한 곳에서는 그 빛 깜빡깜빡거리는 이 주기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의 짝을 찾거나 아니면은 먹이를 유인하거나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발광을 이용하는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 그 고등어를 드실 때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고등어가 등을 보면 좀 짙은 색의 이 물결 무늬 같은 게 있고 배는 은색으로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게 왜 고등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사실 해양생물학자 아니면은 그냥 고등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등이 그렇고 배가 그렇고 그런 걸 따지느냐 그럴 텐데 거기도 사실은 이게 생존하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등어가 있을 때 포식자가 위쪽에 있으면 밑에는
바닷속이 껌껌하죠. 그리고 이게 물결 무늬에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서 볼 때 고등어가 잘 안 보이겠죠. 밑에서 보면 표면이 햇빛이 있으니까 반짝반짝거리고 밝은 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은색이면은 밑에서 봐도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채색을 이렇게 이분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해서 외계 생명체 ET를 찾는다. 세티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많이 그동안에 했는데 여태까지 그 ET를 발견한 적이 없는데요. 심해 탐사는 나갈 때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새로운 생물들을 발견을 해요. 그만큼 이 바닷속이 신비롭다는 그런 얘기겠죠. 거기 사는 해양 생물도 그런 심해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게 적응을 해왔고요. 심해 탐사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모험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내려가기 전에 그 프랑스 과학자들이 장난삼아 뭐 유서는 써놨냐, 재산 배분은 다 돼 있냐 등등 그런 이제 쪼크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해는 사실 인간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 강국들은 다 심해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총성만 안 들렸다 뿐이지 지금 뭐 경쟁전은 정말 치열합니다. 일단 과학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그 심해에 열수 분출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해저 지각에 이제 약한 틈으로 해수가 스며들면 저 밑에 있는 마그마 뭐 보통 한 1200도 이상 이렇게 되는 온도의 마그마 근처에서 이제 덮여져 가지고 뜨거워진 물이 또 지각의 약한 틈, 우리가 열수 분출공이라고 하는 이 굴뚝 모양의 이런 곳으로 이제 계속 솟아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열수 분출공 주변에 생태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 생태계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햇빛을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런 광합성 생태계만을 생각을 해왔는데 1977년에 그 미국 우주해양연구소의 심해 유인 잠수정 엘빈이 갈라파고스 근처에 해저산을 들어갔다가 열수분출공 주변에 이 생태계를 발견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여느 생물하고 다른 것들이 있었고 심해는 대부분 이게 사막과 같이 생물들이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물이 정말 입추여지 없이 빼곡하게 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이제 희한하게 생긴 큰 관 같은 안에 빨간색 꽃잎 같은 게 달린 이런 생물들이 거기 큰 거는 뭐 한 2m 이런 것들이 거기 쭉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가져다가 해부도 하고 조사를 했더니 여느 동물이라면 먹이를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소화기관도 있고 뭐 배설을 해야 되니까 항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이고 이게 동물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더니 그 붉은색 모양의 기처럼 생긴 거기에 황화박테리아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열수 분출공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데 거기에는 황화수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황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식물이 광합성하듯이 유기물을 만드는 황화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균들이 말하자면 육지에서 식물이 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화학합성 생태계라는 그런 것이 알려지게 됐죠. 이 화학합성 생태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생물학에서 생태계를 보는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태양이 식으면 지구는 생명체가 없는 죽음의 행성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해왔는데 햇빛과 무관한 저 깊은 바닷속에서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곳의 환경, 뭐 황화수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초창기에 이런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바다의 중요성,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성을 길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미래학자들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셨으면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자원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이 바다에 의존하게 될 텐데 이제 평생을 바다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사실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미래에 이제 그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해양과학자가 되려는 후학들한테도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그 아쉬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돼서 바다가 이렇게 재밌는 곳이야 해서 스스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바다를 공부를 하게 됐고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회 되면 바다를 좀 나가고 싶은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쭉 해온 거, 개발한 게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런 보람감 이런 것도 있고요. 해양과학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다에 대한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아직도 많다라는 게 좀 아쉬운 이제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가에 가면 부모님들이 노심초사 아이고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양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위험한 거 네가 좋아하긴 하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을 이제 먼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바다에서 뭐 레저도 즐기고 좋아하고 친화적인 이런 분위기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정적인 건 남아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바다에 미래가 있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바다를 연구하신 분들이 본인의 전공 분야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책이 굉장히 재밌게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재밌게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쓰신 분들이나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